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입니다. 이 책은 2023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오리지널스, 저자는 허규영님입니다. 이 책은 번아웃, 우울증, 공황, 불면증, 먹고 사는 일과 경쟁에 치이며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튜브 내부자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내담자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나도 잘 몰랐던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보살피며 나와 남을 돌보는 법 차근히 알려주며 조금 더 친절하게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간 즉시 밀리의 서재, 주간 종합 베스트 1위로 공감과 위로를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사고로 불안했던 사람들, 열등감과 분노로 뒤덮인 사회에서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저자의 의료 현장에서 마주한 실제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마음을 돌보는 26가지의 심리 처방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작가의 말. 삶이라는 마라톤을 즐겁게 달리기 위해 이 책에는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상당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상 정보나 특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우기 위해 여러 사연을 합치기도 했는데 하나의 주제로 다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런 고민들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가처럼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함께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이전과 가장 달라진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많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세요?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배워서 얻은 건가요?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덜 자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려는 연습 덕분입니다. 지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나를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삶이라는 마라톤을 즐겁게 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 이런 제가 정상인가요? 정상과 비정상. 지연 씨는 아이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숨고 발견하며 놀다 보니 흥이 오른 아이가 도망치다가 그만 탁자의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다. 부딪힌 부분에서 피가 났고 아이의 이마에는 큰 멍과 함께 상처가 남게 됐다. 지연 씨는 아이가 다친 일보다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주변인에게 야단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며 당시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곧이어 이런 걱정을 하는 제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라며 물어왔다. 지연 씨는 부모라면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힘들어했다. 실제로 아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지거나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자책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며 이상하지 않다는 나의 말에도 마치 혼나는 사람처럼 움츠러든 자세는 풀릴 기미가 없었다. 지연 씨가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소한 사건에도 마음을 다치고 자책했다. 육아에 지쳐 귀여운 아이가 귀찮게 여겨지거나 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괴로워했다. 자기 부모님에게 문득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그는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부끄러워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속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고 이상하다며 하소연한 적도 여러 차례다. 그렇다면 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연 씨에게 물었다. 그는 정신이 멀쩡한 것? 혹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뜻한다고 답했다. 지연 씨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도덕적이며 그의 표현처럼 지극히 멀쩡한데도 왜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지연 씨는 어려서부터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혼나는 일이 많았단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정상이 아닌 것을 이상이나 비정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느껴야 하는 감정이나 생각, 행동의 일정한 틀을 정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며 이상하다거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에 맞춰 정상과 비정상의 원칙을 정한 다음 마치 심판이라도 하듯 날성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종 비정상을 지적하는 사람이 정상인지 판단이 안 설 때도 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이상하다고 평가하곤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배가 고프지 않거나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음식을 찾는 식탐이 과도해지며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식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식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욕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부림이나 식탐 등의 말을 써가며 식욕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곤 한다. 욕구를 부정할 때 생기는 자괴감이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결핍, 좌절, 경험 혹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힘이 약해지며 결국 조절에 실패하고 폭식한 뒤 다시 자책하는 패턴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두 번째 예로 들 욕구는 다른 이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관심 욕구다. 이 욕구가 지나친 행동으로 발현되는 사람들을 관심병 종자의 줄임말인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모임이나 SNS 등을 통해 보여주는 과한 연극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 때문에 관심 욕구가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면도 있다. 방송인 이지혜 씨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서 부끄럽게 여겼던 관심 욕구를 반대로 뒤집어 솔직하게 표현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녀는 관종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자신을 지칭하는 말 같았다며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욕구를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표현부터 줄여보는 게 좋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말할 때 우와 부자와 당나귀를 인용하곤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 길에 계속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 끌고 가던 당나귀를 등에 지고 가게 된다. 냇가를 건너다 놀란 당나귀가 발버둥치자 끈이 끊어져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늘 내담자들에게 진료실에서는 정답이 없으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연 씨도 이상한 게 아니다. 때로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다. 자신의 능력과 심리 상태, 주변 상황,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이제껏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우리 모두 정상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관대해져야 하는 이유다.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지와 의존, 도파민 중독.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의지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았던 은주 씨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거의 매일 병원에 내원하면서도 괜히 온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털어놓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얘기는 꺼내지 않을 때도 많았다. 마음이 힘들어 기댈 곳이 필요했던 은주 씨는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의지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울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는 점차 더욱 악화됐다. 은주 씨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그가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질 때 더 괴롭기 때문이다. 의존을 진단할 때 3가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바로 내성과 금단, 그리고 갈망이다. 내성은 똑같은 양인데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가 이전에 못 미치는 것이다. 금단은 갑자기 사용을 중단했을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망은 계속해서 의존하는 대상이 떠오르고 사용하고 싶은 욕구나 충동을 말한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로 들어보자. 술을 이전에는 소주 반병만 마셔도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내성이 생긴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니 잠이 오지 않고 다음날 식은땀, 손떨림, 두근거림, 불안 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겪는다. 그러다 보면 종일 술 생각이 나고 마시지 않으려고 해도 조절되지 않는 충동의 갈망이 드러난다. 술에 의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똑같은 시간을 만나도 전만큼 충족되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 자주 만나야만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내성이 생긴 셈이다.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드는 것은 금단 증상이다.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연락하지 않아 참아보려 해도 조절되지 않은 것은 갈망이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힘든 점을 알아줬을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뇌에서 보상 회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술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은 이러한 현상과 작동 원리가 같다. 즉, 술을 마시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서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 그렇다면 약이나 술, 커피 같은 물질이나 도박, 게임, 쇼핑 등의 행위,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 및 중독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지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 알코올 의존이 문제라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편하게 잠들기 위해서, 힘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든 긍정적인 효과를 얻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술이 그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술만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없거나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으니 술을 계속 찾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됐을 때도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지,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한 것인지,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말이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강렬한 무언가를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물질이나 행위, 사람 모두 힘들 때 더 찾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지했다면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목발에 빗대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다리가 다쳤을 때 우리는 걷기 위해 목발에 의지한다. 다친 정도가 심할수록 목발에 더 힘을 실어 의지하게 된다. 목발이 없으면 얼마 걷지 못하는 의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아플 때에야 물론 목발에 크게 의지하게 되지만 점차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면서 목발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병원에 와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아플 때는 목발에 충분히 의지하고 다친 다리로는 걷지 않는 것이 빨리 나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서적인 고통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다가도 심리적으로 점차 나아지며 자연스럽게 덜 의지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원했던 은주씨도 증상이 나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내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점차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내원 횟수를 줄이다가 치료는 종결됐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의지하는 마음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는 규칙을 정해보는 것이 좋다. 일정하게 무언가를 하면 그 안정감이 불안을 다스려준다. 만나는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불안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연락해보자. 한번 연락했을 때 통화하는 시간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의존할 것을 두려워하는 내담자는 진료를 할 때도 최대한 진료 간격이나 시간을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어느 정도는 의지하되 나머지 시간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며 이겨내는 경험이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도울 것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에게 잘 기댈 때 비로소 스스로 온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가을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촬영 때문에 며칠 전에 서울숲에 다녀왔어요. 하늘이 너무 예쁘고 단풍도 너무 예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저는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